네, 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현대문학 입문 12번째 유튜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폐된 사건의 소설화라는 테마로 현기영의 중편소설 순이삼촌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읽었죠? 여러분들이 4.3에 관한 강연을 보고 그리고 오미열 감독의 영화 디스를 보고 그리고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을 많은 사람은 다시 읽고 쓴 짤막한 에세이들 K톡에 올린 에세이들 잘 봤습니다. 11시 55분 현재 지금 12시 2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장민주, 심유빈까지 모두 35명의 학생이 짤막한 에세이를 올렸습니다. 다들 훌륭합니다. 이 박중기는 너무 짧아요. 그리고 강서영의 글도 재밌고요. 심유빈의 글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동료들의 글 함께 쭉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더라? 진성이었는가? 그죠? 정진성이 그랬듯이 좀 군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가리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왜 이 어떤 특정 계층, 이 군인이든 이 민간인이든 이 사람들 적대적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깊은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체린이 글도 좋습니다. 다들 글 쓰는 솜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글들을 다 모아서 작은 문집처럼 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어를 나로 앞세우고 쓴 글과 일반 주어로 쓰는 글은 전혀 성격이나 무게감이 다르다 그랬죠. 이제 나를 주어로 쓰는 글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여행, 관광을 가는 것과 실제 제주의 역사, 뭐 제주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그 역사를 알고 찾아보는 그 여행은 분명히 다릅니다. 관광과 여행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관광은 그저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고 여행이란 기억과 이야기들을 환기하면서 들으면서 그곳에서 장소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 장소는 기억과 이야기가 깃든 곳이라고 했죠. 공간을 이동할 때와 장소를 이동할 때는 분명히 우리의 신체나 이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감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소인삼촌 정도 읽은 수준이지만 그리고 오멸의 지슬이라는 영화를 본 수준이지만 또 학생에 따라서는 깊이 있는 나름대로의 탐구, 연구도 한 것 같습니다만 그 후에 이 제주를 가면은 전혀 다른 곳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주는 단순한 관광지 또는 단순히 소비하고 많은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기억과 이야기와 연결되는 장소로 다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문학 작품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이 가치 중립적이었던 어떤 공간을 나하고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는 장소로서 재발견하는 과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읽고 나서 그 지역을 또는 어떤 그 집 한 채를 또는 어떤 그 장소를 보는 순간 이전과 만났던 이전에 만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죠. 앞으로 이런 경험들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어디 일본 오키나와를 가더라도
오키나와 전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키나와에 관한 그 소설이 뭐가 있는지, 그걸 읽고 가는 이 여행자와 그저 이 낭만적인 섬에 간다니까 들떠서 가는 관광객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광객은 그저 그 공간을 소비할 뿐입니다. 근데 여행자는 그곳에서 나를 새롭게 비추는 거울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합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공간과 장소는 조금은 전문적인 얘기여서 좀 깊이 있는 상세한 얘기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럼 또 우리가 2학년, 3학년, 4학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현경의 순위삼촌 1978년에 발표되고 1979년에 단행본으로 다른 작품들과 함께 엮여 나왔습니다. 이 순위삼촌은 78년 당시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30년이죠. 당시까지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던 4.3이라는 그 사건,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정권은 물론이고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혔던 기억을 복원한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에 공비란 말이 나오죠. 이 공비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제주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는 이 박정희 독재체제, 서슬퍼렀던 독재체제의 검열이 두려워서 공비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순위삼촌을 독자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제주 4.3의 실체가 어렴풋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송건호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그 짤막한 코멘트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재판 판본인데, 현기영 씨의 순위삼촌을 읽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작품은 정부 수립 당시 있었던 제주도 반란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인데, 그 와중에서 무고한 양민이 어떻게 희생되었는가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오랫동안 망각되어 왔던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한 단면을 알게 하는 중요한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이랬죠. 역사의 그 비극, 역사의 고통과 대면하는 것, 이게 또 소설가의 책무이자 사명이기도 하죠. 현기영은 4.3이라는 사건과 부딪혀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진영이 고향인 김원일이라는 작가는 이 진영, 거창, 이 지역의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문제와 대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읽을 이 이문구라는 작가는 관촌수필 등 일련의 작품을 통해서 충청도 일대, 충청남도 일대 사상범들이 전쟁을 전후해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소설화했습니다. 여기에 윤은길도 있고요, 이문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린 나이에 순위삼촌의 작가 현기영은 당시 48년 당시 7살이었다고 기억하죠. 실제 그렇습니다. 현기영이 41년생이니까 7살 때 경험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순위삼촌이라는 작품 하나가 기나긴 세월에 걸친 한 맺힌 그 4.3의 기억을 환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벌써 43년 지났죠. 순위삼촌이 간행된 해로부터. 그리고 48년 4.3으로부터는 73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의 기억투쟁이라는 말 씁니다. 기억투쟁 과정에서 순위삼촌은 중요한 어떤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문학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겠죠. 문학의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의 이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인생의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미묘한 인생의 그 삶의 장면들을 수채화처럼 그려주기도 하고, 또 역사의 그 비극과 대면하기도 하고, 인간의 야만성을 고발하기도 하고, 문학의 존재 이유는 정말 폭이 넓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역사의 비극과 대면해서 은폐되고 짓밟혔던 역사를 봉헌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순위삼촌은 충분히 문학적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겠죠. 순위삼촌을 계기로 해서 그 후에
제주 4.3의 기억을 복원하기 위한 일련의 여러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국가폭력이라고 정의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그런데 또 한국의 우파 정치 세력들, 보수 정치 세력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중도 우파, 내가 보기엔 바람직한 우파들은 인정을 하죠. 아무리 이 나쁜 놈이라도, 철천지 원수를 하더라도, 부모를 죽인 죄인이라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최소한 인간으로 살 짓은 아닙니다. 빨갱이는 다 죽여도 된다라는 발언은 이건 인간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버젓이 벌어졌었고 지금도 4.3의 그 폭력적인 언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올리는 극우 세력들이 우리 정치나 이런 학계에 많이 있습니다. 언론계에도 많이 있고요. 이게 비극이죠. 그게 우리 분단의 상처들이 우리 내부에도 이렇게 깊은 흉터를 남기고 있고 때만 되면은 그 흉터가 터져서 우리를 갈등으로 휘몰아 가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 상처와 만나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문학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 갈등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환기함으로써,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유하자는 게 목적이겠죠.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쩌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출발점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는 문제는 계속해서 역사학자들과 시민들이 파고들어야겠죠. 그때 소설은 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4.3을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은 다 섬것들은 폭도였으니까 다 죽여도 싸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이건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은 나치가 옳다라고 옹호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은 법에 따라서 바로 처형됩니다. 이게 이른바 인도주의에 반하는 국제법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도주의에 반해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대학살, 제노사이드 관련돼 있다 그랬죠. 이 사상적으로 아무리 나하고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는데. 의견이 다른 걸 존중한다는 것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파시스트들, 전쟁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고요? 어림없습니다. 그 가치관, 철학에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선을 어디로 설정할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 고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과 인생의 여러 지점에서 그 선택의 순간, 그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나는 어떤 판단을 할지, 어떤 걸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지. 그때 어쩌면 여러분들은 수인삼촌과 영화 지슬을 떠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요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강요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었을 테니까 조금 짧게 보겠습니다. 근데 짧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시부터 대학원 논문 심사가 있어서 길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을 감시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현대사의 비극 4.3을 소설로 쓰다. 이 4.3은 4.3 사건이라고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명명을 했는데 4.3 항쟁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4.3 폭동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4.3 사건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저 아직 이름을 짓지 못했다고 4.3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4월 3일, 길게 보면 47년 3월 1일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4월 3일에 촉발되긴 했지만은 그 이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까지 54년까지 계속된다고 우리 발표에서 봤습니다. 이 숨겨진 역사, 은폐된 역사를 현경영 작가는 지속적으로 파헤쳐 왔습니다. 41년 태어났습니다.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아버지가 당선됐고요. 이것도 역시 4.3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일본으로 가 있죠. 여기 화저도 그렇죠. 이 얘기만 해도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 제주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야 했는가? 왜 제주는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는가? 제주도의 그 교육 수준이 어떠했는가? 왜 이승만 정권은 제주도를 내부 식민지, 이 빨갱이 섬으로 이 낙인 찍었는가?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여기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순위삼촌 실마를 위해서 읽을 작품들이 많아요. 볼 영화들도 많고. 64년 아니죠? 이건 그 따온 것인데 이거 내가 잘못 쓴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박태순의 얘기를 여기 들어왔네요. 네, 그대로 가져다 보니까 저지른 실수입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 78년에 순위삼촌을 썼고요. 소설집 순위삼촌이 중편이고 이제 소설집 표제작이 순위삼촌이어서 소설집 순위삼촌이 나옵니다. 이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이 책을 봤을 텐데 순위삼촌 도령마루의 까마귀 해룡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4.3 3부작입니다. 여기 아버지도 실려 있어요. 다 4.3과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작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86년에는 아스팔트 마지막 태우리. 이 태우리는 제주도에 가면은 이 방목을 하잖아요. 소를 방목을 합니다. 그 오성찬의 소설 그 한라산 구절초가 있는데 그 TV문학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성찬의 한라산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소도 방목합니다. 방목했다가 계절이 지나고 나면 겨울철에만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소를 풀이 나는 봄철이 되면 풀어놔요. 한라산 속에다가. 그러면 소들은 계절을 봄, 여름, 가을까지를 보냅니다. 주인 없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태우리들이 목동들이죠. 일종의 목동들이 가서 데리고 와요. 그걸 모티프로 한 소설이 오성찬의 한라산 구절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영화로 영화가 아니죠. 텔레비전 단막 드라마로 만들어진 게 한라산입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태울이에요. 마지막 목동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장편 소설이 중요한데 변방에 오지 있는 새 이건 제주도의 그 한많은 역사를 소재로 한 겁니다. 방칠성의 난과 이재수의 난, 이재수의 난이 1901년인데 찾아보세요. 이 제주도는 그야말로 이 유배의 섬이었고 변방의 섬이었습니다. 육지에 의해서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수탈당한 땅이었어요. 이 몽고 침략 때도 그랬고 또 조선시대 때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된 땅이었고 그리고 또 이 말을 공급해야 했죠. 제주도 사람들에게 말은 원수덩어리입니다. 원수덩어리. 육지에 좋은 말을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제주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조선시대 유배자들 많이 있죠. 대표적인 추사 김정희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재수의 난, 그러니까 난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수의 항쟁이죠. 변방에 오지는 새. 그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제주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변방의 우진세는 바로 이재수의 난을 모티프로 한,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바람 타는 섬은 이게 중요한데, 제주도의 저항운동은 대단했습니다. 부패한 권력, 조선 왕조 권력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 게 변방의 우진세라면은, 그리고 이건 또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저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또 신이 많은 곳이기도 했죠. 제주도 할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하고 답사를 가야 되는데, 답사를 가서 한 3박 4일 돌아다니면서 내가 가이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제주도를 제대로 아는데. 한 10여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선배들하고. 2번 다녀왔어요. 3번 다녀왔구나. 대학원생들하고 다녀왔고. 이재수의 난 기억하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바람 타는 섬은 1932년에 있었던 제주 해녀들의 이 저항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제주하면 떠오르는 게 해녀지. 이 해녀들의 수탈에 못 견뎌서 식민지 지배 정권에 저항하고 일어선 투쟁이 있었습니다. 제주 잡녀들이라 부르는데 잡녀, 잠수하는 여성이란 뜻이죠. 바로 그 잡녀들의 투쟁을 그린 소설이 바람 타는 섬이에요. 제주하면은 해녀, 잡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제주 여성들의 강인한 생활력, 이건 물론 제주 갑부 김만덕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여성입니다. 이 해녀 정신과도 관련이 되죠. 이 해녀들은 불의를 못 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 살림살이 다 하고 이 생계를 다 이어갔던 이 제주 여성들이 이 일본 식민지 지배에 저항했다는 것, 당연한 귀결이겠죠. 이런 사람들이었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순이 삼촌이 바로 이 상군 해녀였어요. 상군 잡녀였어요. 최고의 그 물질을 하는 이 해녀였단 말이야. 물질에 탁월한 재주를 보인 이런 이 해녀 출신인 순이 삼촌이 이렇게 신경쇠약과 강박증과 이런 뭐 도피증, 기피증에 쫓기는 게 왜냔 말이야. 이게 역사가 얼마나 잔혹하냔 말이지. 그 옹판밭에서 애 둘을 잃고 오늘을 잃고 살아나겠는가? 제정신이겠는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런데 이런 걸 뭐 폭동이니 뭐니 해서 다 죽여도 싸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인간인간 말이야, 이게. 이걸 왜 모르냔 말이지. 누가 썼지만, 짤막한 에세이 썼지만은, 제암리 뭐 사건인 줄 알았다고 그랬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는,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제암리 학살이니 뭐니 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국가 폭력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에 대해서는 이런 학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가 말이야.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반복돼도 괜찮다는 전제가 돼 있어요. 그 대상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은 나도 언젠가 어떤 액시던트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저 비극의 현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걸 감각하는 거예요. 그 감수성을 기르는 게 문학, 예술의 몫입니다. 아무튼 바람 타는 섬은 그 제주 해녀 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이거 봐야겠지. 이 지상의 숟가락 하나는 아주 많이 알려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서전적인 소설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누란 이제 민주화 문제와 관련된, 이것도 국가폭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만이 우리에겐 보이죠. 그러나 국가를 장악한 권력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죠. 한국에도 그랬었죠. 4.19부터 박정희 독재 때 말할 것도 없죠. 광주, 그리고 이 노태우 정권 때 91년 강경대 중국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국가폭력이 자행됩니다. 감시라는 형태로. 이 민주정권이라고 그러지만은 민주정권은 국가폭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런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감시망이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는지도 우리 예민하게 반응해야지. 그래서 조지 오웰의 1984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됩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현기영과 같은 현신 현길언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사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아주 대표적인 작가인데, 물론 오성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두 작가, 두 현씨입니다. 현기영과 현길언. 현길언 작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기영은 제주 4.3을 민간인 학살과 어떤 항쟁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반면에, 현길언은 어떤 폭동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른바 산사람이라고 했죠. 이 무장대들에 의한 그 민간인 학살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상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뭐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은데, 물론 적다고 해서 그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것도 철저히 밝혀야 되죠.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이를테면 경찰의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걸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 무장대에 의한 범죄 행위도 분명히 가려야죠. 그리고 토벌대에 의한 범죄 행위도 당연히 가려야 되고요. 그 진상들을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가능성,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되죠. 그 진상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화해하자. 이건 거짓 화해입니다. 어느 순간 다시 터집니다. 프랑스가 저렇게 철저하게 이 나치 범죄에 대해서 추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어느 순간 터져 나올까봐 그런 거예요. 다시 반복될까봐. 역사를 직시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현길언과 현기영이라는 두 작가의 사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었으니까 중요한 문장들, 내가 추린 문장들을 보도록 하죠. 네, 예, 화면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수업이 집중이 안 된대요. 이공학부 선배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죠? 네, 화면이 없으면은 집중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만남이 좀 우리 3명, 4명씩 만났던 게 있었죠. 그게 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학교 측에서 학생들과 가능하면 만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까 좀 괜찮았는데, 그래서 내가 또 학장이고 해서 위치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야죠. 학교 수칙이니까 미안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을 테니까 조금 기다려 보기 바랍니다. 자, 내게 고향이란 무엇이었나? 이것도 여러분들 발표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고향이란 무엇이었나? 나에게 깊은 우울증과 찌든 가난밖에 남겨진 것이 없는 곳이었다. 관광지니 어쩌니 하지만 그것도 지역 나름이어서 나의 향리인 서초는 이렇다 할 관광자원도 없고 한이바람 서풍이죠. 한이바람이 몰아쳐 귤농사도 안 되는 한촌이었다. 좀 외진 곳이었다는 뜻이죠. 적어도 내 상상 속에서 나의 향리는 예나저나 죽은 말이었다는 것. 예나저나 죽은 말이었어요. 여기서 화자인 나는 현기영 작가의 분신처럼 보이죠? 또는 대변인처럼 보입니다. 죽은 말이었어. 죽음으로 떠오르는 고향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은, 제사를 한날 지내는 그 비극적인 이 땅으로, 장소로 기억됩니다. 여기 어떻게 이걸 떠올리긴 하고 싶겠습니까? 말하자면 30년 전 군 소개작전에 따라, 소개작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다른 데로 옮기고 그곳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작전입니다. 소각된 잿더미 모습 그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향을 외면하여 살아오길 8년, 고향을 떠난 지 8년 됐죠. 그 유맹의 10년 전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유랑의 세월이죠. 10년 전으로 되찾아가려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주저주저하며 다가가야 하리라. 기차를 타도 완행을 타서 반도 끝까지 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밤을 지새우며 밤 항해를 해야 하는 수륙 1500리길. 참멀미, 뱃멀미에 시달리며 소주에 젖고 8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 생각에 젖어서 허이허이 찾아가야 할 고향이었다. 이것이 내가 평소에 고향을 지척에다 두고서 지구 끝처럼 아득하게 여기는 이유였다. 이게 물리적 거리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죠. 이 물리적 거리보다 더 아득한 것은 정신적 거리, 심리적 거리겠지. 심리적으로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 이루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 상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소설의 구성이 그렇죠. 제삿날이니까 오너라라는 큰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가는 겁니다. 이건 뭐 소설에서 흔히 쓰는 기법이긴 한데, 이제 현재 내가 있고요. 이건 이 이야기는 현재 내가 지금 서울에서 제주도에 가서 제삿날 큰아버지와 고모부와 또 누굽니까? 길수, 사촌형 길수 등등 동네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 하나가 이 이야기 선이 하나가 있죠. 필기를 잠깐 볼까요? 필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가 있죠.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이 이렇게 굵은가 이게. 이게 스토리라인 1이라 그러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간이 플래시백, 이 회상이죠. 회상을 통해서 플래시백이 이루어지는 게 두 번째 선이 수인 삼촌과의 관계죠. 수인 삼촌이 식무로 와서 서울에서 지낸 얘기를 쭉 떠올리지. 이건 이제 그 시간적 거리를 보자면 1에 가깝죠. 됐죠? 세 번째 시간의 선이 이게 수인 삼촌 얘기죠. 식무에서부터 수인 삼촌의 죽음, 자결에 이르는, 자살에 이르는 이 선이지. 세 번째 선이 가장 먼 시간, 이 48년이죠. 48년 어린이 이 작가, 화자,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시간이 겹치고 있어요. 이게 이 2와 3은 플래시백, 회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이 수인 삼촌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 사위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지. 수인 삼촌을 회상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수인 삼촌의 회상은 48년 현장으로 가서 회상하는 거 있죠. 너분숭이. 우리 글 쓴 사람 중에 너분숭이 그 북촌을 가본 동지가 있더구만. 거기가 바로 형제론의 고향 쪽이에요. 거기가 바로 너분숭이가 여기 묻혀 있는 옴팡밭이 있는 곳이야. 거기에 그 4.3 형경 기념관, 수인삼촌 기념관이 있고 그러지. 그리고 옆에 애기 무덤도 있고 그래요. 응? 이제 이 수인삼촌 읽고 가면 거기에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거야. 그냥 여행했던, 관광했던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되는 거지. 수인삼촌의 기억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그 48년의 기억의 선. 이게 서사의 시간 구성이 이렇습니다. 시간 구성. 시간 구성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렇게 포개지죠. 시간이 포개지면서 교차하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논평들, 화자의 논평이 개입되어 있죠. 논평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죄악이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같은 것들이 작가의 화자의 논평이 개입합니다. 이 구성들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세세한 부분들 기억들도 있죠. 일본으로 밀항한 아버지 얘기들 이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밀항 관련해서는 긴 얘기가 필요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소설화한 것은 현기영이 한국어로 소설한 현기영이 처음이지만 일본 화상 강의 때 실시간 강의 화상 강의 때 얘기했었죠. 일본에서는 제일 동포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제일 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코리안이 제일 코리안 작가인 김석범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데 김석범이 쓴 까마귀의 죽음, 그리고 관덕정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이 50년대에 쓰여졌어요. 그때 알려져 있었죠. 일본에서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번역된 것은 80년대 들어서예요. 지금은 번역돼 있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을 읽어봐야겠지.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들의 훌륭한 선배들은 이 김석범이 쓴
대작이 있습니다. 대작. 화산도 12권짜리예요. 이 12권짜리 대작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대단한 선배들 아니야?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 꽤 많이 읽었어요. 그죠? 꽤 많이 읽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워밍업을 한 거예요. 워밍업을 한 거고, 이 김석범의 화산도, 이게 바로 정말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제주 4.3을 소재로 해서 쓴 아주 깊이 있는 소설입니다. 일본어로 쓰여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활동하는 많은 작가들, 앞에서 얘기했던 오성찬이나 또 많은 시인들, 화가들, 음악가들 등등이 4.3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 기억 투쟁의 전선에 있는 대중 연예인들도 있죠. 이효리도 제주에 살면서, 여러분들 뭐 이효리의 TV에서 하는 그것만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효리는 4.3 추념식에서 시도 낭독하고 이런 상당히 의식 깨어있는 연예인이죠. 내가 좋아하는 핑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이효리가 바로 국민대학교가 낳은, 국민대학교 예술대학이 낳은 뛰어난 연예인입니다. 이 정도는 하죠. 자, 고향. 여러분들에겐 고향이 있습니까? 이산 문제, 고향 문제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 정도만 해야겠네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읽어야 할 책도 너무너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말들, 잃어버려져야 했던 말들. 사실은 이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까 했었어요. 이 한 장 가지고 얘기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내가 쓴 에세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세이 찾아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표준어의 점령, 지역어의 내부 식민지화라는 제목이에요. 표준어가 우리의 이 근육, 이 구강 근육뿐만 아니고 정서, 의식까지 장악해버렸고, 지역어는 대신에 어머니 젖을 빨면서 우리가 습득했던 지역어는 내부 식민지가 되어버렸다. 우리 내부 식민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위삼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에세이예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순위삼촌 열심히 읽었고 또 내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구글에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은 논문 검색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읽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과제를 낼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데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이 10명쯤은 꼭 있네요. 이 학생들은 뭐 다른 자신 있는 모양입니다. 길게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잃어버린 말들, 잃어버려져야 했던 말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표준어는 만들어진 말이에요. 인공어입니다. 인공어. 이 점을 주목해야 돼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어는 기본적으로 폭력적이에요. 이 폭력적이라는 게 물리적 폭력보다 무서운 게 상징 폭력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또 얘기했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노동력을 수탈하는 것이죠. 좋은 상품을 광고함으로써 우리에게 돈을 쓰게 하죠. 우리가 돈을 쓰려면 돈을 벌어야 되지. 돈을 벌려면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지. 그러면 그 물건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건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력을 투입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본의 신의 노예가 되어가는 겁니다.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내적으로 품격 있는 삶을 우리가
모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본의 신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할 겁니다. 조만간 경험할 겁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광고가 상징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폭력이죠. 아주 유혹적인 폭력이죠. 아주 매혹적인 폭력이죠. 그 이면에 그 또 다른 측면에서 표준어도 내가 폭력적이라고 얘기했는데 표준어의 사정 원칙을 떠올려 보세요. 표준어를 처음 이렇게 사정할 때, 골라낼 때 그 기준이 뭡니까? 현대,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 이렇게 정의하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지? 현대, 시대적으로 현대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서울 지역이고 중심이죠. 그리고 교양 수준으로는 교양 있는 사람들. 이게 기준 설정이에요. 이 기준선이지. 그러면은 표준어가 아닌 지역어, 사투리, 방언이라고 하죠. 이 방언들은 뭐가 되나? 현대적이지 않은, 즉 후진, 고리타분한 이런 말이죠. 또 예스러운,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는 지방의, 변방의, 중심이 아닌 이런 뜻이지. 그리고 수준을 보자면 교양이 없는 이런 뜻이 되죠. 무식한. 말이 되나? 그러면은 이 표준어를 써야 한다는 강박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언어 체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중언어 그러면은 일단 조선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는 말은 조선어로 했겠지. 우리가 쓰는 말로. 그리고 글은 대부분이 한문으로 썼습니다. 말은 한국어로 하고 글은 중국어로 쓰고. 됐나? 물론 일부 이 고전 소설이나 뭐 시조, 가사 한글로 쓰여진 게 일부 있지만 그 일부고 그야말로 일부고 대부분의 글은 문자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글은 한문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걸 이중언어 체제라 그래요. 이중언어 체제, 두 겹의 언어라는 얘기죠. 바이링구얼 시스템 이럽니다. 또 식민지 시대에 들어오면은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 봤듯이 일본어로 국어로 배웁니다. 다 얘기했었지? 일본어를 국어로 배우고 일본어로 읽고 쓰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요. 이 많은 작가들은 조선어로 소설을 쓰기도 하지만은 또 일본어로 세계문학을 읽고 일본어로 상상을 하고 일본어로 메모를 하고 일본어로 씁니다. 박경림까지 그랬어요. 김수영도 그랬고. 이건 엄청나죠. 네. 그런데 지금도 이중어 체제라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은 당황스러울 거예요. 네, 지금도 여러분 사투리 쓸 때하고 글 쓸 때하고 어떤가? 정스라, 우리 예천 어때요? 예천 예산이지 예산. 또 울산 누구더라? 저쪽 클래스에 있나? 이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는 사투리 막 쓰지. 그러다가 발표하거나 글 쓸 때 또는 텔레비전 인터뷰할 때 어떤가? 여러분들은 딱 표준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긴장해야 되지. 근육이 긴장합니다. 정서적으로 긴장하죠. 의식도 긴장해요. 이 이중어 체제, 이 느슨한 형태지만 이중어 체제라는 것이죠. 그럼 왜 표준어를 정했는지, 왜 표준어를 강제했는지, 왜 의무 교육을 실시했는지 궁금해지지. 이게 다 근대 국가 형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근대 국가, 국민국가가 근대의 두 축인데, 이 얘기는 작년,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작년 현대문학 입문 강의 1강과 2강을 들으면 아주 상세합니다. 표준어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부드럽게 작동하기 위해서였죠. 얘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이 정도만 할게요. 나중에 또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참조도 하고 내가 쓴 글도 보고 내가 강의한 것도 듣고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사투리,
지역말을 쓸 때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엄마하고 전화할 때나, 지금 나는 뭐 고아가 돼버렸습니다만은, 또는 고향 친구들하고 전화할 때, 아니면 술 취했을 때, 아니면 꿈꿀 때, 이때는 검열장치가 풀릴 때지. 그때가 해방의 순간이죠. 이 잠금장치가 풀리는 겁니다. 표준을 써야 한다는 잠금장치가 풀리는 거지. 나는 정확하게 표준을 쓰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지리산 산골에서 산, 그야말로 이 사투리로 크고 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이중언어 체제에 있죠. 그 체제 머릿속에 그게 딱 분열되어 있습니다. 예, 네, 소설에서는 그게 재현되죠.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문고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얘기를 할게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어놓은 겁니다. 현기영과 이문구의 작품을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내부 식민지화란 말은 우리가 식민지하면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걸로 알죠. 예, 국민국가도 근대 국가도 예, 국가 권력은 그 자신의 정통성,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부의 식민지를 만들어내요. 언어적으로 식민지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식민지도 만들어냅니다. 일본의 경우는 오키나와나 홋카이도 같은 데 식민지죠. 걔는 강제로 식민지와 지금 내부 식민지처럼 하고 있죠. 한국의 경우에는 느슨한 형태긴 하지만 제주도나 여순이나 광주나 이런 데가 내부 식민지 역할을 해왔던 것이지. 지금도 무익소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좀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부당한 권력들이 이런 식으로 내부 식민지를 만들어서 수탈하고 학살하고 약탈하고 그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죠. 이건 세계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 이 다양한 남미나 아시아나 또 동유럽이나 또는 뭐 프랑스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각, 이런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문학 작품이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이게 보여요. 말 나와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유튜브는 제대로 강의를 안 보나? 댓글을 왜 이렇게 올리잖아요? 시간 많다 이거지? 참 내가 또 오체투지 삼보일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21학번들이 지독히도 공부를 안 해요 하면서. 자, 잃어버린 말들. 예, 이건 억압된 말들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잃어버린 말들이라보다는 잃어버려져야 했던 말들이죠. 얘기했죠. 제주도 말을 쓰는 순간 저 제주 사람, 섬껏, 빨갱이 이 연상작용에 의해서 바로 차별 의식이 작동하니까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니을, 히읗 얘기했었죠. 1학년이 발음이 안 된다. 1학년 이렇게 발음한다. 그게 딱 표지가 돼요. 근데 그 고향 말들을 안 바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의지가 강해서일 수도 있고, 그 사투리를 사용해서 뭐 피해를 볼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왜 텔레비전에서는, 방송에서는 다 표준을 쓰고, 그리고 왜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라도 말을 쓰거나, 또는 하층민이라는 사람들은 충청도 말을 쓰는가? 또 멋진 깡패는 경상도 말을 쓰고 아주 양아치 같은 놈 전라도 말을 쓰는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또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이 요즘에는 강원도 말을 많이 쓰지. 이거 왜 그럴 것 같은가?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그 언어적 기제 이런 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걸 예민하게 여러분들 간파해 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잃어버려져야 했던 말들이란 말에 강조점을 찍어야겠죠.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고향 사투리였다. 내 입가에도 은연중에 고향 사투리가 떠올라 뱅뱅 맴돌았다. 이 수인삼촌이 왔을 때 내가 당황하는 것들 있죠. 수인삼촌 앞에서는 제주도 말 쓰려고 하지 고향 말을. 수인삼촌이 고향 말을 쓰니까. 근데 또 마누라 눈치가 보이죠. 어쩌란 말이야. 마누라 문친 육지 사람이니까 이른바 육지것이라고 그러죠. 제주도 섬것을 차별하는 그 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덜하죠. 여러분 세대의 장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세대는 덜합니다. 또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죠. 제주도나 뭐 전라도나 이런 데 대한 차별의식이 별로 없지.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이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이 못된 짓들을 많이 했던 거지. 여러분 세대는 그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이 이 안내하는 그 역사의 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잿빛 바다 안으로 날카롭게 먹어 들어간 시커먼 현무암의 갑, 저걸 사투리로 코지라고 했지. 섭지 코지 알아요? 가봤어요? 뭐 제주도 하면은 우울한 역사적 현장만 보란 얘기 아니야. 또 아름다운 자연 풍광도 봐야지 당연히. 놀라운 그 자연 환경들 있죠. 응? 그이 코지도 그렇고요. 또 이 빌레동굴, 돌빌레 이것도 그렇고요. 또, 또 풍소 태왁도 그렇고요. 또 뭐더라? 그 제주도 바닷가에 곶자왈이라고 그러지. 곶자왈이라는 그 바닷가와 육지 그 경계 지역도 그렇고요. 거기에 그 식생이 대단하죠. 그리고 사려니 길에 그이 뭐죠? 그 나무 이렇게 쭉쭉 다른 나무 있죠. 담양이 있는 유목나무, 메타세콰이어 이런 숲 이런 길도 가고 뭐그 자연 풍광도 물론 즐기고 감동, 경외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또 수많은 그 뭡니까 기생 화산들, 제주도 말로 오름이라고 그러죠. 오름, 다랑시 오름이나 또 사라 오름이나 그런 오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 상처들이 있어. 또 폭포 우리 겸이가 정방폭포의 예를 봤던데 바로 그런 것들이지. 그 풍광들을 보면서도 그 풍광의 이면에 있는 역사적 사연들을 읽어내는 힘. 그 힘을 여러분들은 갖춰야 됩니다. 섭지코지. 바닷가 넓은 돌빌레에 높직이 쌓여있는 저 고동색 해초더미는 듬북 누리겠고, 겨울바다에 포말처럼 둥둥 떠있는 저것들은 해녀들의 태왁이다. 해녀들의 부표 같은 거죠. 시커먼 현무암 바위 틈바구니에 붉게 타는 조짓불, 무태 떠 오른 해녀들이 불을 쬐는 저곳을 불턱이라고 했지. 이 해녀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있죠. 숨빗소리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일 거예요. 재밌는 영화입니다. 역사적인 소재는 아니지만은 해녀들의 삶을 그린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영화들도. 나는 잊어먹고 있던 낱말들이 심층의식 깊은 데서 하나하나 튀어나올 때마다 남모르는 쾌재를 불렀다. 이 억압되어 있었다는 얘기지. 저 깊은 곳에 무엇이 왜 억압했는가를 물어야 돼요. 무엇이 왜 억압했는가? 이게 사상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이게 차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공포, 두려움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파고들어야 돼요. 이 한 문장 가지고도 순위삼조 전체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추억의 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머릿속은 고향의 풍물과 사투리로 그들먹해지는 것이었다. 가득 차는 것이었다. 이것과 또 대비되는 게 고모부의 서북 사투리죠. 이 고모부도 서북 사투리를 억누르고 제주도 사투리로 이 무장했었지. 근데 이 4.3 얘기가 떠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서북 사투리가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에헴 하면서 다시 눈을 흘기는 장면들 있잖아. 그러다 보니 고모부가 다시 또 제주 사투리로 돌아오는 그 장면 기억나죠? 이런 걸 잘 봐야 돼, 이런 게. 이런 게 의미심장하거든. 됐죠? 잃어버린 말들, 잃어버려야 했던 말들, 고향과 함께 아울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도 되겠어요, 그죠? 자, 순이삼천의 환청, 광박증, 신경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온팡밭에서, 너분숭이에 있는 온팡밭에서 그 대학살 때 오누이를 잃었던 겁니다. 오누이를 감싸고 있었는데, 이 케테콜비치라는 유명한 이 판화가가 있습니다. 판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케테콜비치. 폴란드인가 그랬죠? 폴란드 출신입니다. 케테콜비치라는 판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반대하는 이 판화들 많이 제작했는데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어머니라는 제목일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막 껴안고 있는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런, 그건 그 목타나인가? 목타나도 있고 조각도 있습니다. 이 사람 조각가이기도 해요. 조각가이자 화가이자 이 판화가입니다. 이런 상이 있습니다. 나는 오키나와에 가서 그 미술관에서 그 후텐마 비행장이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미군 기지, 폭격 기지가 있는 곳인데 옆에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 이름 잠깐 잊어먹었다. 미술관에서 직접 전시를 봤어요. 내가 워낙 좋아하고 루신이 좋아했던 이 판화가입니다. 판화가의 이 어머니 상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구글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순위 삼촌을 딱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내가 볼까? 사산 평화공원에 있는 요 상이 있죠.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 캐테콜 빛을 보면 이건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예술 그리고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반전, 그리고 평화가 기본이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인간 생명뿐만 아니고 자연의 생명까지도.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어디에서도 차별은 없애야 한다는 것. 뭐 차별은 물론이고 종교에 의한 차별들, 뭐 다 이 반전 평화, 생명 존중과 다 관련된 것이겠지만 이게 기본이어야 돼요. 어디서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차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늘 제어를 해야 됩니다. 아니지, 이렇게. 자꾸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눈 찢어지는 뭐 세레모니하고 서양 애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고 할 때가 많죠. 전혀 아닌데. 우리는 황인종은 기본적으로 피차별 민족이었어요. 차별 당하는 민족이었어요. 백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또 차별을 하지. 그러면 안 되잖아. 응? 우리가 고통받은 역사를 겪어왔지. 우리가 고통받은 역사에 우리가 동감해야 되지. 공감해야 되지. 그래야 인간 아닌가. 응?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안 되죠.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그래요. 나는 남북 통일 원치 않습니다만 남북이 평화체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했나 모르겠다. 평화체제가 돼서 그 국방 예산 중에 그걸 아껴서 교육, 복지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강조하는 겁니다. 교육 다 무상으로 하고 충분히 하고 남아요. 이 육아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평생 교육까지. 요즘 조금 마련됐죠, 서서히. 이거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 자살률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그 노인 복지, 그 외로운 고통받는 노인들, 정말 좋은 시설에서 지금 엉망진창이거든. 요양원 이런 데가. 정말 이 품격 있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일이란 말이야. 안 그런가? 그 무기 사서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것 하고 사람 살리는 노인들에게 격조 있게 그 고생한 노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품격 있게 인생 말년을 살게 해드리는 것하고 어느 게 가치 있는 것 같은가? 생각해 봐봐. 당연하죠. 이 적이 있으면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그게 또 국가의 기본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 당연히 그래야겠지. 근데 이게 대화를 통해서 나쁜 놈이 있으면은 나쁜 놈과 무한 경쟁을 통해서 너 죽고 나 죽자로 나갈 것인가? 이걸 치킨 캠이라고 그러지?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대화를 해서 조금 좀 누그러뜨리고 우리 좀 같이 살자. 내가 이걸 좀 도와줄게. 힘든 거 도와줄게. 어떤 게 나을 것 같은가? 이게 가치고 철학이에요. 저 새끼 악마라고, 저게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든 불안에 떨면서 저 새끼 죽일 놈으로 딱 못 박아놓고, 우리도 똑같이 쟤와 대결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 되겠는가? 그런 가치관이나 철학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인간성에 어울리는지도 많은 공부를 해야겠죠. 순위삼촌 얘기가 또
옆으로 했습니다. 이 노년의 중인 삼촌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전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왜 어린 내 새끼가 죽어야 했느냐 말이야. 응? 이유는 알아야지. 그 이유를 모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닌가. 이유를 알아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애도할 건 애도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올 건 돌아오겠지. 타산지석,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응? 두 아이를 이유 없이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고등학생인 그 생때 같은 아이들을 몇백 명을 한꺼번에 잃어야 했던 그 고등학생 엄마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우리? 그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애도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의식을 하는 것이거든. 그 애도의 가장 정확한 방식은 진실입니다. 진실. 진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수인산천이 환청에 시달리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신경쇠약을 고통받다가 목숨을 끊어가는 과정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폐되어 오고 억압하고 공포로 몰아세웠기 때문이에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내 화자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은 높임말이죠. 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때, 특히 48년 11월과 49년 1월 그 겨울 이 대토벌 작전 때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각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직갱이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 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지레 피하던 신경 증세가 진작부터 있어온 터였다. 하여간 당신은 그 콩 두 말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모양으로 절간에서 두어 달 정양까지 해야 했다. 그때부터 당신은 심한 결벽증에 사로잡혀 혹시 누가 뒤에서 흉보지 않나 하는 생각에 붙잡혀 늘 전전긍긍하게 되고 나중엔 환청 증세까지 겹쳐 하지 않은 말을 들었노라고 따지고 들곤 했다. 그리고서 우리 집에 올라올 무렵에는 상군 해녀, 최고의 해녀였던 당신이 갑자기 물이 무서워서 물질마저 그만두었다는 것이었다. 됐죠? 그리고 또 참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콩 두말 사건 알죠? 네, 경찰서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공경 또는 공비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요즘 일부 몇백 명 정도였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뭐 동조한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 이 책에서 나오지만은 무식한 사람들이 몇몇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건 그 부당한 이, 이 단독정부 수립 5월 10일 그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에 반대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실제로. 왜 안 그렇겠는가? 통일정부를 원한다, 우리는. 이때는 아직 김구가 죽지 않았을 때거든. 김구는 49년에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여운형도 죽기 전일 거래, 아마. 근데 우리는 여운이 48년 6월인가? 죽고, 김구가 49년에 죽어요. 이게 여운형이 좌쪽, 그리고 김구가 우쪽을 대표하는 통일을 요구하는 세력들이었거든. 이 사람들만 합세해서 김일성과 담판을 하고 그랬다면 우리 분단되지 않았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만약에는 없다고 하지만 만약도 가정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역사에서 상상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공비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주로 토벌대 또는 무장대라고 얘기해요. 군인과 경찰은 토벌대라고 하고요. 산으로 가서 게릴라가 된 사람들은 무장대 또는 게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섞인 민간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건 이 지리산 태백산맥을 봐도 그래요, 이제. 또 지리산 빨치산 운동이 유명하죠. 조정래 태백산맥은 또 읽어야 됩니다. 언젠가 읽게 될 겁니다. 나와 함께. 군경과 공비 사이에서 민간인들은
주로 양민이라 했었죠.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민이란 말보다는 민간이란 말을 씁니다. 양민 그러면은 선량한 백성 이런 뜻이거든. 근데 백성이 선량하기만 한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또 선량한 사람들은 뭐 자신들의 어떤 다른 이념들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즘 민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민간인은 군인과 경찰, 군인과 경찰이 자신의 잘 지켜야 할 백성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 이게 우리 누가 얘기했더라? 아까 정진성이 얘기했었죠? 정진성이 글 잘 보세요. 이게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얼마 전에 광주 5.18 때 그 이른바 공수부대로 파견됐던 대령으로 파견됐던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아갔었죠. 국립묘지를 사과하러. 나는 그 군인도 피해자로 생각하는 쪽이에요. 우리 나무들 비탈에서다 해서 얘기했지만, 자, 그 사이에 민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여러분들이 민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힘도 없는데. 우리 지슬에서도 그렇지. 그 사람들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이 무작정 막 민간인 보면 죽이는 터벌 때 보고서 무서워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 공비들도 보급투쟁,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려 했었거든. 근데 당연히 무장대에게 동조적이었다고 합니다. 동조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르니까. 그리고 자신의 많은 그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떤 친척들, 어떤 식으로든. 이게 인지상정이겠지. 그렇다고 제주도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이렇게 3만 명에 소설에서는 5만 명이라고 그러죠.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 이렇게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드물어요. 이건 정말 드문 얘기입니다. 나치 학살 600만 얘기하는 다 이민족들이었습니다. 이민족들. 다른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전쟁 때 보도연맹 사건 이런 걸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도 한번 찾아 공부해 보세요. 또 이 노근리 사건 등등 수많은 또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민간인 학살 사건이 많죠. 근데 전쟁과 민간인 학살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들 숨을 못 쉴 겁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 가족, 친척, 할아버지와 관련될지도 몰라요. 관련될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 유해들이 발굴되고 이러죠. 이 어두운 역사들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간첩 조사 사건이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 정도만 하죠. 여러분이 민간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군경과 공비 또는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보세요. 밤에는 불악 출신, 마을 출신 공비들이 나타나 입선하지 않는 자는 반동이라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함덕리의 순경들이 3쿼터, 이 3쿼터는 4분의 3톤이라는 뜻입니다. 3quarters 이렇게 읽어야 되죠. 3quarters. 이 GM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유명한 그 작은 트럭이에요. 3쿼터를 타고 와 도피자 검속을 하니 결국 마을 남정네들이죠. 낮이나 밤이나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순기형들이 도피자라고 찾던 폐병쟁이 종철의 형은 공비가 습격해 온 밤에 궤 뒤에 숨어 있다가 기침을 몹시하는 바람에 발각되어 대창에 찔려 죽었고 폐병쟁이가 말이야. 헛간 멍석 세워둔 틈에 숨어 있다가 역시 공비의 대창 맞고 죽은 완식의 아버지도 순경들이 찾던 도피자였다. 공비의 대창을 맞고 죽은 아들, 순경에게 또 죽은 아들, 아버지. 이게 뭔 짓인가? 추적당한 아버지. 우리 종조부님도 사건 석 달 전에 불악 출신 공비의 대창에 찔려 돌아가셨다. 당시 1구 구장이었던 종조부님은 밤중에 내려온 마을 출신 폭도들로부터 식량을 모아달라는 요구에 고개를 흔들었던 것이다. 식량 안 된다고 했다가 공비들에게, 무장대에게 죽임을 당한 거지. 그리고 또 그랬다고 또 식량을 줬다가는 또 토벌대에게 또 죽임을 당하지. 이거 어쩌란 말이야. 무시무시하죠.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쟁
예, 그리고 이 48, 49, 50 이 전쟁이 끝나는 데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일들이. 이 극히 일부입니다. 서북청년단 고모부의 항변도 있죠. 이제 다른 말도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되는데 제주도 말을 쓰던 고모부가 서청 출신이죠. 서청, 서북청년단, 서청, 서북 이렇게 쓰입니다. 줄여서 서북청년단이 풀네임이고 약칭이 서청이고요. 또 서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고모부가 고모하고 결혼했죠. 화자의 고모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이유는 우리 실시간 강의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도민들이 아직도 서청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좋게들 생각해 보라마. 조카들은 생각해 보라. 서청이 왜 부모 형제들 니북에 두고 놔둔 채 월남해 왔겠느냐. 니북에 놔둔 채 월남해 왔겠어. 이랬겠지. 이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지주들이나 공산주의자들, 북조선 노동단, 북한 권력에 의한 국가폭력 때문이죠. 거기도 국가폭력이 대단했습니다. 하도 빨갱이 등살에 못 이겨 38선을 넘은 거이야. 친일파 청산한다고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죠. 이건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린 빨갱이라면 무조건 이를 갈았디. 우리의 무더기로 LST. 이건 많은 사람들 태울 수 있는 그 함정의 배예요. 배. 이거 찾아보세요. LS 타고 입도 안 간 최인훈도 바로 LS를 타고 월남했습니다. 원산에서. 작가 최인훈이 있죠. 광장의 최인훈도 LS를 타고 LST를 타고 원산에서 월남했습니다. 입도 한 간, 입도 섬으로 들어오다는 뜻입니다. 제주도 섬으로 들어간 건 남로당 천진 이 섬에 방공전선을 서청의 전선을 치기 위해서 둘러치기 위해서였다. 이거 뭔가 빠졌다, 그렇지? 서청의 존재 이유는 에세, 아예 방공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서부청년단의 존재 이유는 방공이다. 이게 이제 교회하고 연결이 됐다 그랬죠. 이 교회 어느 목사하고 서부청년단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방공을 내세운 이유도 알만하죠. 이 방공이 빨갱이 사냥으로 이어진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가서 여기 방공 전선을 구축하자는 것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문장이 제가 잘못 강조를 하면서 잘못했네요. 방공 전선 구축하자는 목적이었다. 서청의 존재 이유는 아예 빨갱이 방공이 아니갔어. 우리는 현지에서 입대설라문이 입대해서 순경도 되고 군인도 되었지. 실제 그랬습니다. 기사들 찾아보세요. 현지 입대해서 서부청년단이 순경도 되고 군인도 됐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리가 됩니다. 순경과 군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빨갱이 방공을 최고 목표로 내세우죠.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들이. 가족이, 친척이 사상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근데 식민지 시대 때는 어쨌다 그랬지? 사상범들, 즉 사회주의자들 독립운동의 맨 앞에 서 있었다 그랬죠. 어쩌란 말이야. 또 민족주의자들도 분단, 김구가 그랬듯이 독립투쟁을 했던 민족주의자들 있죠. 이 사람 우파지 당연히. 이 사람들도 분단, 단독정부를 원치 않았단 말이야. 응? 기린디 말이야. 우리가 입대해 보니까 경찰이나 군대나 영 엉망이들했어. 군기도 물러나고 남동당 뻘갱이들이 득실거리고 말이야. 왜 그랬는지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은 향토 부대가 없겠지만 특히 이 섬이 심하단 평판이 나 있더랬디. 그래서 빨갱이 섬이란 낙을 찍는 겁니다. 이 섬 출신 젊은이를 주축으로 창설된 향토 부대에 연대장 암살이 생기지 않나. 반란이 일어나 100여 명이 한꺼번에 입산해 설라문이 공비들과 합세해버리지 않나. 그 100여 명 빠져나간 공백을 우리 서청이 들어가 메꾸었지.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섬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댔어. 서청뿐이 갔어? 야, 그땐 다 그랬어. 우리 후에 교체해가지고 들어온 다른 육지 항토부대도 한 가지래서 이래야죠.
사실 그때 육지 사람 치고 이 섬 사람들 도매금으로 몰아쳐 뻘갱이로다 보지 않은 사람이 없댔지. 4.3 폭동이 일어나지 50선거를 방해했을라무니 남한에 유일하게 이 섬만 선거를 못 치렀디. 군대는 반란이 일어나지. 하여간 이런 북새통이었으니끼니. 이렇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리고 사회주의적 이념에 동조한다고 해서 이 섬을 빨갱이 섬을 낙인 찍고 이런 무지막지한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 만약에 권력이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아마 혼란을 자행해서 건국을 방해했을 것이라는데, 물론 이승만 단독 정부는 방해가 됐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정부 수립의 가능성 없었을까? 이승만이 지휘해서 독립운동 지사들을 많이 죽였다는, 암살했다는 다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김구 배후에 이승만이 있다는 다 알려진 것 같아요.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때 소문이 났었거든. 제주 4.3이 김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을 또 퍼뜨립니다. 이승만 정권이. 그러난 다음에 여순 이후에 49년에 국가보안법, 방공법이 만들어졌죠. 지금 국가보안법이죠. 그게 그렇게 악랄하게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시민의식으로 그런 거 다 풀어나갈 수 있었거든.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친일파들과 결탁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승만 독립운동 멤버는 분명하니까, 만약에 정당한 사람들과 정당하게 이 권력을 구축했다면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친일파의 이 핵심 멤버들과 권력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친일파의 핵심적인 친일파들을 다 권력으로 등용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지.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사람이 그 노근술 같은 사람이에요. 노근술 맞죠? 노덕술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제 특별고등경찰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이승만의 신복이 되고, 그래서 신복이 돼서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처단하는데 앞장섭니다. 이런 상징적인 예를 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할 얘기가 많죠.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자. 도서관에 가서 만화 반민특위전이라는 게 있어요. 참조해서 보십시오. 만화니까 한 시간 읽을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알아서 보세요 하면 알아서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야. 그래야. 안 그러면 짐승이야다. 응? 가축들이야, 가축들. 자, 귀신 잡는 해병의 탄생은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화성강의 씨가 얘기했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모형을 예로 들어 설명하죠. 요기요가 터져 해병대를 모집하자 기순자들이 너도 나도 입대를 자원했어. 기순자는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 늘 빨갱이 낙인을 찍힌 사람들이지. 그러나 빨갱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눌러 있다간 언제 개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고향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귀순자들은 산사람 노릇을 게릴라에서 자수화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해병대의 자원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현모형은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 해병대 3기였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용문을 떠쳤던 초창기 해병대는 이렇게 이 섬 출신 청년 3만 명을 주축으로 이룩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용맹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따지고 보면 결국 반대급부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빨갱이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그들인지라 한 번 여발한 듯이 용맹을 떨쳐 누명을 벗어 보이고 싶었으리라.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거기엔 보복적인 감정이 짙게 깔려있지 않았을까? 이북 사람에게 당한 것을 이북 사람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이다. 섬 청년들이 6.25 동란 때 보인 전사에 빛나는 그 용맹은 한때 군경 측에서 섬 주민이라면 무조건 좌익시해서
때려잡던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큰 오류를 저지르는가를 반증하는 것이 된다. 폭력 약술한 문제, 지난 실시간 강의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내 논문을, 내 에세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인연인가. 거의 마지막에 다가왔어요. 아,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군경 전사자 몇백과 무장공비 몇백을 빼고도 5만 명에 이르는, 5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죠. 많게 잡으면. 아직도 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유골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도 이 막대한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사를 치르려면 사기 그릇 좀 깨지게, 큰 일을 치르려면 사기 그릇 좀 깨지기 마련이라는 속담이 이 경우에 적용되는가. 그러니까 국가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게 큰일이라면 그 큰일을 위해서 이렇게 몇만 명 죽여도 되는가? 아니다. 어디 그게 사기 그릇 좀 깨진 정도냐. 아, 멀리 육지에서 바다 건너와 그 자신 적잖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폭동을 진압해 준 장본인들에게 오히려 원한을 품어야 하다니, 이 무슨 회귀한 인연인가. 폭동을 진압해 준 장본인들에게 원한을 품어요. 왜 그랬을까? 민간인은 약탈하고 강간하고 수탈하고 또 불태우고 또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죽였기 때문이지. 그리고 다 묻어버리고, 몇십 명 몇백 명을 한 무덤에 묻어버리고, 이런 게 여수에서, 또 지리산에서, 광주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또 거창에서, 함양에서, 부산에서, 거제도에서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 역사 현장은 식민지와 분단으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역사 현장이에요. 충청도에서. 자, 됐죠? 우리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 원한을 품어야 하다니, 군경에게 원한을 품어야 하다니, 이게 무슨 회개인가. 자, 순위삼촌의 상징성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제주의 기억입니다. 기억이죠. 기억을 복원하지 못하고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이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읽어내지 않으면, 제대로 애도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 사고가 우리를 습격해서 덮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온팡밭에 붙박힌 인고의 30년. 그때 이 소설 쓸 때 30년이에요. 30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건만 순이삼촌은 그렇지 못했다. 흰뼈와 총알이 출토되는 그 온팡밭에 발이 묶여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당신이 딸내 모르게 우리 집에 올라온 것도 당신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온팡밭을 팽개쳐 보려는 마지막 안간힘이 아니었을까. 이 온팡밭이라는 장소가 지니는 의미 알겠죠? 그러나 어누이가 묻혀있는 그 온팡밭은 당신의 숙명이었다. 깊은 소 있죠? 물. 깊은 그 폭포가 파놓은 그 깊은 물 있죠? 소 물귀신에게 채어가듯 당신의 머리끄덩이를 잡혀 다시 그 밭으로 끌려갔다. 그렇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의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온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 총 이름이에요. 구구식 총구에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빙빙 도는 유의 끝에 미루다가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때 죽었어야 할 목숨인데 이제야 죽었다는 얘기죠. 30년 동안이나 죽은 목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복원하지 못하면,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죽은 목숨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진. 자산기념관에 큰 그 기념물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위패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밖에도 이렇게 돌에 새겨진 이름들이 있고 위패가 있는데 계속 채워지고 있죠. 마을별 성씨가 쭉 같은 성씨가 막 몇십 명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몇 살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노인들, 여성들입니다. 아이들. 뭐,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0세, 2세 이런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걔들을 왜 죽이냔 말이야, 걔들을. 빨갱이, 새끼는 빨갱이라고 뭐, 이랬다 그러죠. 이건 나치보다 더해요, 이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여수순천에서도 그대로 벌어집니다. 이승만이 담화를 통해서 48년 10월인가요? 담화를 통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얘기했어요. 담화를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자, 여기에 대한 논평이 있죠. 작가의 논평, 화자의 논평이 바로 들어갑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이걸 이제 소설이라는 예술을 통해서, 장르를 통해서 고발된 거죠. 그 대가를 작가 현기영은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예, 남산 안기부에 잡혀가서 그 고문,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해야 했죠. 도대체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왜 고발하는 게 엄두도 안 내느냐. 왜냐하면 당시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머문 채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리라고 섬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지. 실제로 그랬고. 그 사람들이 키운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주 사람들은 빨갱이, 다 빨갱이다 이렇게. 전라도 놈들은 전라도 사람 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이지. 그래서 한 이념을 신봉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게 어떤 이념이든 좌익 이념이든 우익 이념이든 늘 얘기했죠. 우리는 느슨하게 연대하면서 느슨하게 우리가 끝없이 나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섣불리 들고 나왔다면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실제로 그랬고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유령지 한번 떳떳이 지낼 배신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 유령제를 한번 떳떳하게 올리고 유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진혼하자는 것이었다. 혼을 달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해자가 쉬쉬해서 300년 동안 각자의 어두운 가슴 속에서만 갇힌 채 한 번도 떳떳하게 햇빛을 못 본 원혼들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웠다. 원혼들. 우리 민채가 그랬던가, 민채의 글에 그랬던가, 이 백비가 나와요. 백비. 흰 비란 뜻이죠. 새기지 않은 빌입니다. 새기지 않은 비. 이 새기지 않은 비. 이름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를 정할지 모르니까 그냥 흰 비석으로 남겼어요. 이게 백비입니다. 힐백자 써서. 그리고, 뭐, 한 사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한 군데에 다 묻고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했었죠. 백조일손이란 말도 있습니다. 수많은 그 조상들과 하나의 손자. 한 사람이 다 제사를 지낸다는 거지. 그 혼을 이루어하는 건 산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산자들을 위해서. 산자들이 떳떳하게 살려면은 위로를 제대로 해야죠. 애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귀신에 홀려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근데 아직도 이걸 제주도 것들은, 섬 것들은 다 죽어도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그랬는데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돈을 주고 그걸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는가? 남북 분단을 영구하게 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영구히 하겠다는 것이지. 제주도를 내부 식민지로 그대로 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난폭한 일인가? 폭력적인 일인가? 그래서는 안 되지. 평화롭게 살아야지. 생명을 존중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빨갱이 아니라 하랩이라도 나는 그래요. 어떻게 대화를 해서 대화를 달래야 돼요. 그게 또 우리가 할 일이고 어렵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이 무장대들 잘못한 거 잘못한 대로 얘기해야지. 여기서 얘기하잖아. 토벌대를 무장대 공비들 잘못한 거 얘기하잖아. 그리고 또 토벌대가 잘못한 거 잘못한 대로 얘기해야지. 그걸 정확히 드러내놓고 봐야죠. 한국전쟁 예를 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외부 위협, 뭐 중국의 위협, 북한의 위협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내부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위협론과 중국 위협론을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쓰는 한국의 우익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구글링 1시간 해보면 다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 치시면 금방 나와요. 뒤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키워드 몇 개만 치면 다 나와요. 우리 언론에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여러분 찾아봐야 돼. 이제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 사실을 알아야지. 여기에 현기영의 순이삼촌의 문학적 역할이 있죠.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 외침의 일부. 순이삼촌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이 원통한 혼이 어떻게 참혹하게 죽어가는가. 그걸 소설을 통해서 문학적 위로의 형식으로 소설을 썼던 것이죠. 이게 순이삼촌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강의를 듣고, 내 강의를 듣고, 그리고 TV에 그 설민석 씨가 하는 강연도 들어보고, 또 지슬이라는 영화도 보고, 순이삼촌을 보니까 확 달라진 것 같지? 여러분들이 쭉 쓴 짤막한 그 K토크에 올린 글이 나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쓴 글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탐색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거든. 여러분들이 튼실해야 돼요. 역사의식이 튼실해야 되고, 그래야 세계 시민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내부의 부끄러움, 내부의 그 상처들은 다 가린 채 외부를 향해서만 큰 소리치고 잘해보자 할 수 있겠는가?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상처들,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 학살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나은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세계 시민들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로 많이 다닐 거야. 우리 때랑 달라요.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인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정말 폭넓게 얘기하고, 또 새롭게 얘기할 겁니다. 또 한국어 교육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죠, 여기에. 또 대학원에 가서 한국어 전공할 학생들도 있고, 또 코이카나 이런 봉사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에서 활동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BTS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한국 잘 사는 나라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K-드라마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이 안고 있는 고통스러운 지점들도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여요. 그래야 그 상대방 국가의 그 시민들이 안고 있는 고통들과 우리는 대면할 수가 있지. 그래서 더 깊어진 관계, 훨씬 더 넓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이어야 돼. 역사의식을 통해서 가치관과 철학을 갖춰나가야 되죠. 전쟁의 반대, 반전, 평화, 생명. 이게 내 가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 그리고 나누는 세상. 그리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세상. 네. 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현대문학 입문 12번째 유튜브 강의 현기영의 순이삼촌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